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제2보상 정책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현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강의인지 몰랐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 여하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준비한 거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람들 있으면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진성 사무관이 좀 이따가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저희 인사혁신처가 어떤 일을 하는 부처인지에 대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인사혁신처는 저희 그 수요 대상 자체가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읽으시거나 보거나 하시는 못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 대상 공무원을 해가지고 공무원의 전생의 주기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 공무원 전 단계에 있는 인간들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채용 과정이 있을 거고 공무원이 된 이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인사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진도 해야 될 거고 돈도 줘야 될 거고 다치면 보상도 해줘야 될 거고 휴가도 보내야 될 거고 근무 형태도 바꿔줘야 될 거고 이런 1년에 그 공무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다 관리를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각각 하나의 국 내지는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무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퇴직 공무원들 관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저희 처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뭐 여러분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 공무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채용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영상 틀고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현재 공무원이 주관 보유한 게 있으시다고요? 공무원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엉뚱한 질문도 오케이. 어떤 질문이든 좋아 들어와. 공무원의 모든 부처들을 파헤친다. 우리는 무관심이야. 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요. 자, 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다 구면이긴 한데 이게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는데요. 저는 경총리 비서실에서 국정활동대행실에서 올라가는 컨텐츠를 찍어서 인간에서 경력으로 지금 공무원 조직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네.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모았죠. 오늘의 주제는 공무원 복무제도입니다. 저희가 이 궁금증을 알려주실 선생님들을 모셔봤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첫 번째 수업을 맡게 된 인사혁신처 공무과의 김창인 사무관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과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무원 복무제도편 시작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있던데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근무 시간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9시 출근, 6시 퇴근. 네, 저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9시부터 18시까지를 기본 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 5일 근무하니까 일주일에는 40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이 시간에도 사실 업무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정당한 근무 시간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부처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출장 처리를 하고 오셨나요? 네, 출장으로 처리된 시간은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 중이다. 추리닝을 입고. 유연근무제도 제가 알기로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 그리고 근무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 원격 근무제, 그리고 재량 근무제. 첫 촬영 한다고 탄력 근무제를 좀 사용해서 월요일날 2시간 근무를 더 하고 머리를 샵을 좀 샵을 갔다 오시구나. 머리를 하고 왔는데 우리한테는 좀 우리한테 공지로는 그냥 내추럴이라고 썼어요. 당연하지. 그러면 그 근무 시간의 조정 범위가 그 날에 하는
회사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16시간 팍 하고 다음날 쉬어. 아침형 인간도 있을 테지만 오후형 인간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근무는 불가능하고요. 새벽 6시에서 24시까지 안에서 근무 시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출근을 하다가 지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 유연 근무를 급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히도 출근 시간이 9시면 9시 전까지는 승인을 받으셔야 하루 전에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명심하고 명심하고 이건 제 TMI인데 저는 신혼여행 갈 때도 업무 가야 돼가지고 노트북 들고 여행했어요. 진짜로. 그냥 드리블은 아니에요. 상호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거든요. 원격 근무제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규정적으로 맡고 있는 거는 카페나 도서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는 불가능한 거고 본인 잠깐 화장실을 갔을 때 이 노트북을 가져갔다. 그때 빠져나간 보안 사항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면은 내가 그때 훈영이는 연락처를 따로 알려줘. 아닌가? 기재로 사람이야. 따로 불려낼 것 같은데 사람이다 사람이.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택에서 내가 출근을 이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승인을 받기 전에 원격 근무 계획서를 써서 부서장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는 출근과 퇴근 시간을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부서장이 유선이나 메일 이런 것들로 업무 수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마쳤을 때는 그날의 실적서를 또 작성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재택근무 중에 복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편한 옷을 입으면 그렇죠. 사모님도 그 재택근무 중에 굉장히 급하게 이제 회의가 잡혀가지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공무원 복무 제도뿐만이 아니라 그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공무원 전 생애주기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입직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채용 단계부터 입직하시고 나서 복무관리, 근무혁신, 성과평가 등등등 인사혁신처의 어떤 정책 고객으로서 항상 저희랑 좀 응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학생이시고 그리고 또 공무원 채용 정책의 그 수요자들이시니까 그 관점에서 공무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업스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 사진 보시면 바늘이 있습니다. 근데 찾기 굉장히 어렵죠. 인재 채용도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 또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면접이든 필기든 간에 그 순간만 좀 모면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진심인지 이 사람의 어떤 본질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분명히 파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접이나 필기 시험만으로 이걸 완벽하게 그 최적의 인재를 걸러내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채용 정책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떤 완벽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필요에 맞춰서 자리에 맞춰서 그 제도 간의 보완이랑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채용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채용 정책, 채용 제도 이제 그 수요자가 되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뒤에 나올 내용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 공채는 가장 크게 직급별로 5급, 7급, 9급을 뽑고 있습니다. 5급은 옛날에 저희가 흔히들 행정고시라고 말을 했죠. 그런 5급 행정고시가 있고요. 7, 9급 공채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1차, 2차 필기시험을 보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본다는 큰 틀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작년 22년도 현황을 살펴보면요. 5급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입직을 하면 각 부처에서 신임 관리자로서, 중간 관리자로서 제도도 만들고 아니면 그 작은 팀 계를 이끌고 그 정책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7, 9급들은 5급보다는 다소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인원이 그 배 이상으로 많이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쟁률은 요즘 경쟁률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의 경제 위기 직후에
갔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0대 1, 50대 1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를 조금 자세하게 장단점, 이 제도가 왜 그 공무원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과거 그 조직에서 애용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공채를 필기 시험으로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뽑을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적당한 자리 마련을 해놓고 사람들 그 같은 시간에 공정한 환경 속에서 시험을 보면 되기 때문에 정말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한 번에 뭐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여건만 되면 충분히 채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처럼 관료제를 운영하는 대규모 조직에서는 쉽게 인력을 채용한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 요건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잠재력인 문제들이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린 나이부터 공무원으로서 단련을 시키고 숙달을 시키고 어느 정도 그 공무원사의 중역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시험 시간이 길다는 것은 실제로 수험생이 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처 입장에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데 공채로 채용한다고 하게 된다면 정말 아무리 짧아도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고 공정한 환경을 보장해야 되니까 시험 공고를 내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정도로 공고 기간을 보장해야 되고 이런 1년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최소 1년, 특히 5급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에서 채용한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까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약 23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당장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공채로 채용을 하게 되면 너무 경직적이다, 너무 인력 수급이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좀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필기 시험을 중심으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필기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 대학교 오시면서 수많은 시험들 치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꼭 필기 시험 성적이 어떤 그 사람의 잠재력이나 역량이랑 비례관계가 있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어떤 연구 결과도 직무 역량이랑 필기 시험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좀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가능한 역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그 수험생들한테는 너무 불이익한, 무용한 수험 부담을 지어지게 됩니다. 저도 당장 공채로 입직한 사람인데 공부 2년, 3년 동안 했던 그 공부가 실무에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됐던 경우 없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그 2, 3년 동안 뭐 엑셀을 한다든지 차라리 포토샵을 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걸 했으면 더 직장 생활하는데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대규모 인력을 충원한다는 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그 시험 방식 때문에 다소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좀 세부적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여기 공무원 시험 좀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행정학과 수업이다 보니까 좀 다른 수업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저보다 사실 더 잘하실 거예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5급, 7급은 그 PSAT라고 하죠. 그 공직 적격성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요 뒤에 그 시험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맛을 볼 텐데 이런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헌법, 그리고 영어, 한국사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 한국사는 실제로 그 시험 당일에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검정 시험들 있잖아요. 뭐 토익, 토플, 탭스 이런 시험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급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를 병행을 같이 병합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필수 과목 3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1과목 이렇게 시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5, 7, 9급 모든 시험들이 다 1, 2차는 필기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3차는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합격자 성적 방식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면접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 보통, 미흡이 판가름 됩니다. 우수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리고 미흡은 그 필기시험 결과랑 상관이 없이 무조건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랑 미흡을 제외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2차 시험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사전지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면접이 아무래도 그 일반 사기업들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거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2차 성적에 영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필기 시험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채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지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경쟁률 하락이 이거 너무 소리가 네, 좋습니다. 요즘 공무원 경쟁률이 굉장히 하락 추세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아직 좀 살짝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 쓰는 거 같아요. 공무원 경쟁률 얘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경쟁률이 하락 추세고 뭐 역대 최저치다, 100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딱 5년 전만 되돌려 보면 제가 입직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제가 시험 공부 준비할 당시만 해도 언론 기사가 뭐였냐면 공무원 경쟁률이 너무 높다. 사회에 정말 유망한 젊은이들이 스타트업 아니면 뭐 사기업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너무 문제다. 이런 그 쟁점들이 이슈였습니다. 근데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좀 추세가 뒤바뀐 건데요. 과연 그러면 공무원 적정 경쟁률은 얼마인지 지금이 한 30대 40대 그 기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런 지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까 시험 절차를 말씀드릴 때 자격증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대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급은 아니고 5, 7급은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올바른 정책인 건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이걸 도입했을 때 취지는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익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의 지금 운전면허처럼 안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갖고 있는 토익 점수를 영어 시험으로 대체해주면 수험생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근데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공무원 시험이 공정성이 생명인데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그걸 집행함으로써 공정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데 과연 어찌됐건 토익이든 뭐 탭스는 민간 업체들이잖아요. 여기에 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큰 틀에서 공무원 시험 그 공채는 필기랑 면접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디가 더 타당한 건지에 대한 의견들이 항상 상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접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너무 가혹하다. 필기시험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면접까지 온 인원들은 상당히 우수한 인원들이거든요. 그 인원들을 그냥 면접 그 정말 길어봐야 몇 시간, 1시간, 2시간 그 평가만으로 탈락을 시키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이런 지적들이 항상 많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랑 어떤 인성, 그 친구 능력도 별개거든요. 분명히 그런 거를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필기시험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또 그 반대로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항상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은 공무원 시험 맛보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뭐 공무원 시험 실제로 봐보신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짤막하게 문제, 성적 문제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22년도 7급 공채 자료에서 PSAT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지금 답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해설이랑 그걸 제가 못 갖고 와가지고 저도 시험 공부한 지 한참 돼가지고 이게 지금 요거는 그러면 그냥 요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도표, 그래프 같은 거 보고 요거를 시사점을 분석해내는 게 문제의 어떤 취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특허 심판 처분 건수에 대한 토기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 보시면은 무수하게 많은 통계랑 그래프랑 뭐 각종 지표들을 수치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수치를 보시고 최대한 빨리 어떤 인사이트
그런 걸 끄집어낼 수 있느냐를 자료에서 저희가 측정하고 있고요. 실제 풀어보는 거는 지금 제가 답을 안 갖고 와가지고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상황 판단입니다. 피스넷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언어 논리, 그리고 앞에서 봤던 자료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상황 판단인데요.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진짜 여러분들이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선택지를 계산해야 되고 이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상황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5급 공채 상황 판단 문제인데요. 요거 정도는 제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답이 없어가지고 괜히 잘못 답을 얘기했다가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예, 이런 문제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주할 시험이 2차 시험이 되십니다. 그 2차 시험은 보통 전문 과목이 됩니다. 위에 있는 그 되게 긴 줄글로 되어 있는 문제가 5급 공채 시험 2차 행정학 문제고요. 밑에 조금 짤막하게 되어 있는 문제가 그 7급 공채 시험 행정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5급 공채 시험은 그 서술형 시험, 그 논문형 시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업 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그 서술형으로 보는 것처럼 5일에 걸쳐서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그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혹시 뭐 오스트롬 이런 거 지금 행정학과시니까 배워보셨을까요? 오스트롬.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롬이 북부 아닌가? 저도 이렇게 공부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 이런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7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공무원 임용 결격 사연이에요. 예. 요거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는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촐하게 그 기념품 하나씩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문제 맞추시는 분들, 설령 틀리더라도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신 분들한테 선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지금 국가공무원법상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사람이 그 네 가지 경우 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까요? 그냥 뭐 아무나 손 들고 말씀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수험생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없으실까요? 아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다고 손 드신 분들 있던 것 같은데 없으세요? 이거 갖고 온 기념품이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치사하지만 좀 비싸거든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을까요? 그냥 지식이 없다,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런 사람은 정말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예. 4번이요? 혹시 이유까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형 선고받고 집행유예면은 형이 그 무죄인 게 확정됐다는 건데 그러면 금고형이 살이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답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드리도록 하고 제가 쉬는 시간 잠깐 드릴 텐데 그때 답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너무 그 어떤 용기라고 할까요? 너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일단 이거 좀 이따 제가 드릴게요, 직접. 네.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학생이시니까 학업 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저희가 원목으로 낸 샤프예요. 되게 좋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 채용의 미래를 쓰다라고 해서 저희가 각인까지 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공무원 기념품 받으시면 이런 각인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그 놀이 낙인 찍듯이. 그래서 근데 너무 진짜 저희가 원가 말씀드리면 한 2,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가 제품이니까 일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을 마주하게 되는데 면접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경험 면접, 상한 면접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한 역량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저희가 실제로 9급
공채 수준에서 그 예시 문제를 갖고 온 건데요. 새로운 것에 도전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귀하가 노력했던 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 면접으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면접은 어떤 가상의 상황을 주게 되는데요. 그 상황들이 대부분 굉장히 딜레마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희가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틀이라고 할까요? 그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몇 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그 과정에서 그 노력들 이런 것을 묻게 되는데 그게 스타 기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츄에이션, 태스크, A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끝에 R은 리저트. 액션. 액션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T가 태스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수행했어야 되는지 태스크에 말하고 액션 실제로 거기에 대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면접 때 괜히 좀 너무 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그 정도 틀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이 친구는 면접에 있어서 결격은 없구나라고 평가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PER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것도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경험 면접이든 상황 면접이든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혹가다가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면접 직후에 정말 불안해하시고 되게 초조해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성실히 살아오셨고 이러면은 그 몇 가지 기법들만 알고 계시면 면접은 정말 좀 무리 없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공채 그 필기 시험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경력청이라고 해서 저희 공직에서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채는 당장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길로 민간에서 그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경채를 통해서 입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에서 뽑는 경채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수시로 채용하는 경채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 부처에서 채용하는 경채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그 공채 같은 경우 필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그 시간 소요가 굉장히 오래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채는 그런 어떤 보안에서 출발한 제도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채용을 하고 임용을 하고 요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채용 속도가 빠릅니다. 정말 뭐 빨리 진행하면 한 달도 채 안 걸리고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 요건이나 시험 절차를 그런 5급, 7급, 9급 공채랑 별개로 각 부처에서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직위, 채용하는 직위에 맞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도를 한번 펼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담당자 분들도 한 달, 두 달 동안 공부를 해도 솔직히 채용을 진행을 하면 항상 감사가 한두 번이 걸려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고 또 그 각 부처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2명입니다. 그 두 명이 이 많은 채용을 담당하시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또 거기다가 요즘 공정성이 굉장히 화두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이것저것 공정성 관리를 위한 제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다가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량 평가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채용 업무가 좀 가중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단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방식이 아무래도 필기시험보다는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신층적으로 진행을 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공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만 되면 집행 여건만 되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채용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경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서류를 신층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면접도 그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아까 경채가 공정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인사처에서 제도적으로 각 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그 공정성 관리 어떤 제도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 평가랑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정량 평가는 정성 평가랑 또 대비되는 말인데요. 경력 연수나 자격증 개수처럼 좀 대량할 수 있는 정량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위주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시험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좀 배제되는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 거죠. 국가대표라고 블라인드 체험을 선발하게 된다면 지금 손땡땡 선수 리그 우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블라인드니까 이 면접관은 모르겠죠. 리그 우승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굴 뽑아야 될까요? 블라인드만 갖고 한다면 그 리그 우승 다수인 이 선수를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리그 우승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리그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옆에 있는 선수 누구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선수는 그냥 동네에서 유치원에서 축구하는 뭐 그런 동네 꼬마 누구를 당연히 뽑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정량 평가를 조금 극단적으로 예시를 하면 손흥민 선수가 떨어지고 리그 우승을 굉장히 많이 한 동네 꼬마가 발탁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블라인드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회지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라인드 체험이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개인의 직무 역량 그것만 보자 이겁니다. 직무 역량이랑 무관한 요소들 출신 학교나 성별 그리고 출신지 같은 그 능력이랑 무관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채용을 하자는 제도인데요. 이것 역시 선입견을 배제하고 또 스펙 경쟁,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배제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과연 이런 학교라든지 특히 학교가 되겠죠. 이런 출신 학교가 과연 직무 능력이랑 무관하다고 볼 수 있냐 하는 지점들이 항상 비판점입니다. 사실 공채 일반 신규 직원을 뽑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전문가를 채용을 할 때는 어느 학교가 나왔는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 따라서 그 세부 전공이 달라지고 또한 그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수님 밑에서 수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 11월쯤이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블라인드 채용을 일부 폐지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디까지가 직무 능력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실행에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정량평가랑 블라인드 채용을 저희가 안 좋은 좀 부작용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 살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량평가는 블라인드 채용 자체가 그 어떤 취지가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옆에 히딩크 감독 아시나요?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보신 세대인가요? 거의 안 보셨죠? 그냥 근현대사 교과서 이런 거에서 보셨나요? 저는 이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이때 그 히딩크 감독이 리더십을 제시한 게 뭐냐면 철저한 실력 그 지상주의입니다. 이 당시 뭐 축구계에서 특정 항맥이라든지 파벌이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런 걸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 취지가 정당하고 실제로 긍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상적인 결과를 추구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보니까 개선 요구가 지금 계속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용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체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준비를 곧 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조직은 사실 공채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만한 대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뭐 삼성이든 SK든 뭐 현대든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무직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된 지가 오래고요. 근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조금
문화고 이 관료제적인 문화다 보니까 현대에서는 많이 사장화된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무원 채용은 법적으로 공채가 중심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채용 인원도 공채가 더 많고요. 그렇다면 이 경채로 지금 전환하는 게 공무원 채용에서 바람직한지, 아니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공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뒤에 토의 시간을 마련해 뒀으니까요. 지금 한번 좀 환기 차원에서 생각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이 사실 그동안 6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하던 대로 하면 솔직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바꾸면 거기에 따른 혼란이 더 큰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안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용하는 인원들이 최소한 30년, 40년 동안 공직에서 그 정책도 만들고 그 국민들도 상대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 제도만큼은 조금 혁신이 정말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채용은 과거의 방식도 있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궁극적으로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량평가랑 블라인드 채용같이 어떤 공정성에 대한 저희 제도적인 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정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 채용 제도의 항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인재, 최적의 인재를 뽑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좀 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이 엄청 많네요. 사실 제가 PPT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양이 많을 줄 몰랐어요. 하다보니까 양이 많은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강의자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재미없으시죠? 너무 저희가 지금 저희 할 말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저희도 이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준비한 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공채시험 무대제도는 글쎄요 뭐 여러분들 중에 크게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시거나 뭐 의사당자 훌륭한 일 하셨던 분들 이게 법적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꿈 모집은 말 그대로 별도로 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채 시험 치게 되면은 거기서 경쟁하지 않고 이 사람들만 별도로 떼내서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채용 목표대는 이게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선비가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고 원래 도입 당시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성 우대 정책으로 지금 들어왔던 제도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직종, 직렬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여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우대받는 그런 역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까요? 그리고 도입 계획은 말씀드렸던 대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추가 합격제는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 합격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성적에 따라 가지고 공채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채용 표제 우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대 대상이 아닌 우대 비례상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지금 오프 더 레코드로 이게 지금 주연상담관도 계속 요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마학습 같은 경우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5급이 됐든 7급이 됐든 9급이 됐든 면접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인사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면접 시험 전이라면 충분히 이제 그 시의성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답은 없습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똑같지만 답은 없는데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까요? 지역대 체급 전남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장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공직에 특정 그 피셋인가요? 시험만 가지고 들어오는 그 제도로 이제 생각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정부부처 내에서 지역인재 7급에 대해 가지고 평가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지역인재 7급은 어느 정도 학교 내에서 그 성적뿐만 아니라 어떤 행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학교장이 추천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들어온 친구들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들어와서도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는 거기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합격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합격 이후에 상황을 좀 생각해봤을 때 지역인재 7급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취직하는 경우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성과 너무 이거는 좋다 갖고 넘어가고요. 뭐 이제 성과가 뭐 많았겠죠.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국제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채용 제도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여기 정도까지가 강의고 토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강의실 구조상 뭐 사실 좀 그건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Q&A 지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질문해 주신 분들한테는 선물이 몇 개죠? 저희 총 5개가 네. 나왔는데 1개는 나갔으니까 4개 나왔습니다.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없으시군요. 네. 아까 설명하셨던 지역인재 7급 있잖아요. 네. 그게 국가직은 안 되는 건가요? 국가직입니다. 저희 부처에도 국가직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거든요. 지방직으로 들어가나요? 지방직은 없어요. 네. 지방직은 제주도만. 제주도군요. 그러니까 지역인재라는 게 뭐냐면 사실 그냥 전환형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 전환형 인턴 체험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도 수습기간 1년을 두고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좀 우수한 인력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필기 시험을 보긴 보는데 피스만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 부담도 적고 그 내부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조금 낮아요. 들어와가지고 수습기간 1년을 거치는데 사실 수습기간 1년 동안 뭔가 문제가 생겨서 면직이 되거나 채용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고심을 해가지고 추천해서 온 인원들이니까 그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일반 공채로 들어온 학생들보다 그 인력들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천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수월하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 평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내부에서 합격하신 분들끼리 되게 좀 단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후배들 간에 그리고 같이 합격한 동기들 간에.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은 조금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려면 일단 학교에서 학과 성적이 아까 상위 10%였나요? 이게 말이 10%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성실성 같은 거 보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게 아까 그 공채 경쟁률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0대 30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인재는 한 3대 1인가? 4대 1인가 이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뭐 낮다 와 이럴 게 아니라 4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유혹이 순간순간 많잖아요. 저도 학점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 아니었으면 진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튼 그게 거기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저희가 배려니까 마냥 뭐 엄청 쉽다라고 보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강의했던 제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좀 이따 저희가 공직 생활에 대해서 공직 정보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시간
갖고 잠깐 10분 정도 쉬도록 할까요? 예. 자, 너무 혼자만 말한 거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답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정답은 그 7급 행정학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아까 4번 말씀하셨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3번 그 파면 처분은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임이 아마 3년이고 파면은 5년일 거예요. 그래서 그 19년 10월에 파면 처분받은 병은 이제 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봤을까요?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학생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 문제였나? 같이 나오실래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펜으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목표하시는 바는 뭐든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애초에 컨셉이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직 정보를 전달드린다는 컨셉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청년 공감이라고 하는 활동을 토의가 지금 구조상 조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토의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공직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피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윤주 사무관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지점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근데 뭐 공무원 생활뿐만 아니라 비단 어떤 회사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랑 막상 들어와서의 그 갭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요즘 기업들도 그 조기 퇴사 문제가 굉장히 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로를 선택을 하실 때 지금 굉장히 어린 나이고 뭐든 하실 수 있는 나이니까 그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도 하나의 그냥 참고용으로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공무원 좀 장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0 몇 년도에 합격했지? 19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21년부터 그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만 2년이 됐고 횟수로는 3년이 됐는데 아직 좀 신참이죠. 좀 햇병아리인데 그 손현주 사무관님보다는 한참 경력도 짧고 그래서 제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 아직 자라나는 새싹이니까 조금 희망찬 얘기 저는 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PPT를 제가 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공무원의 장점이 첫 번째가 보람입니다. 어찌됐건 사실 월급이 하는 일에 비해서 또 요즘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 스펙에 비해서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같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떨어진 친구들이 지금 와서 월급을 비교해 보면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연차가 쌓이면 그 갭은 사실 더 커지겠죠. 특히 은행 같은데 들어간 친구들은 이미 뭐 초봉이 7, 8천 넘는 경우도 존재하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느끼는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의 특성이 저희는 어찌됐건 공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제도를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저희가 행사한다고 저는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 제도를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경력 채용이 총 1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경력 채용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아까 공무원 시험 영어 대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험 기준 점수라든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인정을 해줄지 말지 이런 것도 요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저 개인한테는 사실 그냥 일상이고 너무 당연히 처리해야 될 과업이지만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을 받는 집단이 정말 엄청 많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민원이랄까 의견 개진이랄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정말 그 정도로 이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최고 전문가라고 하다 보니까 교육 같은 걸 저한테 많이 의뢰를 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한번 나가면 조금 짭짤하게 수당을 또 받아요. 그래서 월급 통장에 찍히는 거 외로
그 외로 또 별개로 받는 게 소소하게나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커뮤니티 같은데 나오는 월급 명세서가 전부는 아니다. 그 외로 합법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보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랑 같이 함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습을 22년에 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긴급 지원금이라고 영세 자영업자들 생계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금이 긴급하게 탄생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심사하는 인력들이 모자라가지고 수습 직원인데도 거기 파견 나간 적이 있어요. 좀 당황스러웠고 처음 한 일주일을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뿌듯한 경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말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또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다른 직업을 누릴 수 못하는 좀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경제적 보상인데요. 사실 이게 좀 민감해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5년차, 10년차, 15년차 보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밑에 각주를 보시면 그 기본급 인상률 2.6%를 가정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6%가 매년 인상이 돼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미래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또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가지고 2.6%에 미달할지 아니면 아예 동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액수가 정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참고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인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15년 되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적지는 또 않다. 특히 뭐 안정적이니까 회사가 일단 망할 일은 없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이 내 직장이 문 닫을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옛날에 대기업들 중에 배우라고 아세요? 배우는 뭐 아세요? 그렇게 초일류 대기업들도 정말 안타깝지만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그래서 가정이 좀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국가, 지자체 이런 공공조직은 망할 리가 없으니까 이런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 이게 또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약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언론에서만큼 적게 받진 않거든요. 최저시급이랑 막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 기본급이랑 수당이 있는데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것만 받는 것처럼 좀 과격하게 일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수당이 굉장히 있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최소 36만 원, 뭐 250만 원, 230만 원 이게 정말 최소 금액인 게 직무 특성에 따라서 또 받는 수당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손현주 선관님이 기재부에 처음에 계셨었어요. 거기서 예산실에서 계셨는데 예산실은 기본적으로 예산 수당이 30만 원이 별도로 매월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나오죠? 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시험 출제과라고 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는 동기를 할지라도 업무 특성이 조금 합숙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합숙 수당까지 합치면 한 2천만 원, 1천만 원 정도는 연간 더 받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런 식으로 직무 특성에 따라 좀 더 받기는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소 금액이고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못 살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으면 좋은데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생활할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연금인데요. 손현주 사무관님이 너무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약간 민망한데 그 기금 어떤 고갈에 대한 부분이 약간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국민연금이랑 달리 공무원연금이랑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게 법적으로 의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어렵다고 이제부터 못 주겠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액수가 조금 이거보다 줄어들 수 있어도 공무원 연금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당부채
2,000조, 1,000조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는데 사실 충당 부채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충당 부채는 미래에 그냥 불확정적으로 지출될 거를 그냥 모두 추계해 온 거예요. 공무원 연금 운용하면서 분명히 국가도 납부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도 납부를 하고 이런 수익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앞으로 나갈 분들이 뭐 2,000조다 1,000조다라고 말을 해서 좀 과장된 면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인상에 비춰봤을 때 유지 못할 정도는 또 아니에요. 법적으로 더더군다나 의무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양면적인 걸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개발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30년 정도를 근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환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이 공무원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9개월련이 연 500명에서 600명 정도 나와 있는데요. 9개월련 간다고 그냥 개인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뭐 체제비도 지원을 해주고 학자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9개월련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학원도 한 연간 1,000명 정도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그 대학원 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재개발 플랫폼이라고 해서 민간에서는 그런 어떤 돈을 내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무료로 그 각종 강의 같은 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에서 제일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제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면 다른 부처에 가서 뭐 기재부가 됐건 행안부가 됐건 아니면 지자체가 됐건 거기 가서 다른 업무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 파견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OECD랑 UN 그리고 이 영국 EBRD가 유럽 개발 부문은행인데요. 이런 곳에서 국가 좀 대표를 해가지고 가서 근무를 한 2, 3년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타 부처, 타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별도로 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 주택보조비도 받을 수 있고 파견이나 교육에 따른 수당도 기관마다 또 다른데 뭐 최소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매달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처마다 그 파견이나 교육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그 승진이나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휴식과 재충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무원은 법으로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랑 다르게 이게 휴식에 대한 게 별도로 법적으로 국가의 고용주로서 국가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휴직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해외 동반 휴직이라고 있는데 육아휴직, 유학휴직 다음에 해외 동반 휴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부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유학을 나가게 될 텐데 그럼 따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해외 동반 휴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가 해외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 뭐 취업을 하게 되면 2년, 그러니까 최초 2년 그리고 한 번 연장을 해서 최장 4년까지 같이 해외에 나가서 그 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같이 저랑 손현주 사무관님도 곧 나가시죠? 네, 전 나갑니다. 네, 저렇게 민간기업은 사실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커플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양측 이제 배우자 본인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고 하면 정말 뭐 4년에서 6년 정도는 그 합법적으로 휴직을 하고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국가가 너무 잘 보장되어 있는 거는 좀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조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지방에 혹은 일부 중앙부처에 좀 악습들이 남아있는 게 많은데 그게 무슨 모든 공무원 문화인 것처럼 좀 약간 호도가 돼가지고 저한테도 막 부모님이 너 정말 뭐 15떡을 돌렸냐 아니면 뭐
뭐 과장님 식사를 네가 돈을 내서 뭐 이렇게 모시냐. 저는 과장님하고 밥 먹으면서 돈 내본 적도 없고요. 일단 과장님이 저랑 식사를 안 하세요 잘. 본인 댁 가서 드시거나 정말 저는 프리하게 그렇게 먹거든요. 밥 안 먹고 싶으면 그냥 그 시간에 자고. 근데 아직 그 이런 어떤 문화적인 수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전 기관, 전 부처 확산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게 못 미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좀 과도기의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된 게 그게 마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80년대, 70년대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저희는 뭐 특히나 인사혁신처는 아까 손현주 선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근무 어떤 혁신 부분은 저희가 민간 못지않게 선진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유연근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는 4.5일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아니겠지만 좀 일이 좀 안 몰리는 시즌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유연근무를 활용을 해가지고 먼저 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자유롭고요. 또 공무원 조직이 외부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국과장님들도 최근에 나오는 뭐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MZ 오피스라고 하나요? SNL에서 방영하는 거. 그것도 본인들도 챙겨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처우 자체적으로도 리버스 멘토링, 뭐 우모딩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 처 내부에서만 저희 처 내에서만 어떻게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전 공직을 확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무원이 되시면 지금이랑은 또 다를 거고 또 그 앞으로 5년, 10년 또 다를 겁니다. 계속 공무원 조직은 외부에 굉장히 여론의 눈치가 많이 보기 때문에 빠르게 또 그런 면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경직적인 문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자기가 불행하게도 그런 조직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 전임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들,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하실 말씀 좀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도 몇 개 들어왔는데 그거 포함해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일부 부처나 부서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따로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혹시 인사혁신처도 그런 부서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전입을 받을 때 전입 시험을 보는 기관이나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저희는 아니죠. 사무관님 자체가 다른 부처에서 전입을 오셨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신 건 아니고 면접 정도는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접은 보고요. 면접은 보는데 통상 그 세평이라고 했죠. 그 평판조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기관은 이제 할 거고요.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제가 만약에 기재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재부 제 주변에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료들한테 전입 가고자 하는 부처의 인사 담당자가 이제 물어보겠죠. 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좌우된다거나 하진 않고요. 그리고 전입이라는 거는 일방 전입이 있고 교류 전입이 있는데 일방 전입은 사실상 좀 쉽진 않습니다. 그거는 부처에서 어떤 특별한 수요가 있어가지고 특정 직급에 그 사람을 땡겨오는 건데 그거는 쉽지가 않고 대부분 교류라고 하면 이제 상호 교환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제가 이제 기재부에서 나온다 그러면 인사처로 가고 싶으면 인사처에서 기재부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둘이 수요가 맞아가지고 직급도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연차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인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든 부처에서 많이 나오려고 그러고 아주 힘든 부처에서는 안 나오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나라 일터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 안 될 그 실제로 조회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현직이 되고 보시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가 있는지.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부처가 당연히 이제 힘든 부처고 이제 그 힘든 부처에서는 특정 조직도 언급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고 어느 부처든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거든요. 그런 데가 힘든 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뭐 특정 부처를 언급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저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일 많이 하는 것 같은 부처들이죠. 그런 부처들이 힘든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첨언 하나 해드리면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출할 수 있어요. 전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교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전입이나 전출제도 이용해서 대학교 국가직으로 교육행정직으로 이렇게 진열이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일반 경직이 넘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아니면 헌법기관이라고 하죠. 뭐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으로 상관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뭐 이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 100% 간다 이 정도는 아닌데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간부님들 중에서 보시면 애초에 그 기관에서 출마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곳에서 봤다고 차별하거나 이러지 절대 않고요. 그냥 본인이 거기서 열심히 하면 또 거기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 거는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 질문해 주셨으니까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계속 그 입직 이후의 얘기를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들어오실 때 원하는 데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쉽지 않아요. 바꾼다는 게. 남들도 다 저랑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일 팁을 말씀드리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서 거기서 좀 별로다 싶으면 바꾸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명감 때문에 가고 싶어 하시는 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특정 뭐 비읍으로 시작하거나 기읍으로 시작하거나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시는 것도 좋은데 좀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 가서 시작을 해보고 이건 도저히 내 어떤 사명감 내 그런 가치관이 안 맞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거기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옮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유롭게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더 없을까요? 예. 혹시 저희가 이제 공채 합격해가지고 처음 우리가 들어갈 부서 정할 때 원하는 부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100%뭐 장담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부처 사정에 또 따라 달라요. 원하는 데를 보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인력 상황이 타이트해가지고 좀 받긴 받겠지만 희망 부서를 그냥 위에서 이렇게 꽂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 그 희망 부서가 이거 반영을 해주느냐 이런 것도 부처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좀 판단할 요인인 것 같아요. 조금 자기가 부서를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데 인기가 많겠죠. 예. 근데 힘든 부처들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적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5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성적순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급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나가서 썼거든요. 1등부터 부처를 쭉 나열을 해놓고 예를 들어 직렬별로 갈 수 있는 부처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재경직이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부처가 이렇게 나래비가 돼 있거든요. 일반 행정에다가 또 나래비가 돼 있고 그럼 직렬별로 이렇게 1등부터 나가요. 나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 이 부처 갈래, 나 이 부처 갈래. 당연히 그러면 성적이 안 좋으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부처를 가게 되는 거겠죠. 7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처별로 수요를 받아요.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을 봐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면접을 갔는데 나 미친놈이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잘 보이려고 그러고 다 정상적인 척 하겠죠, 그죠? 굉장히 성실히 일할 것처럼 다들 이렇게 코스프레를 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성적을 뒤엎을 만한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가장 안정적인 게 성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성적으로 자른다는 그게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해요. 그 뽑는 사람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뽑았다고, 얘를 뽑았다고. 얘를 왜 뽑았어라고 했을 때 성적순으로 잘랐습니다 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정치가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매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저희 장관님의 어떤 아는 친인척이거나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분들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거는 성적순으로 자르는 거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필기시험 성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합격하는 게 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합격을 해도 상위 성적으로 합격하면 유리한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성관님이랑 갑자기 세대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요즘은 그 앞에 출판하고 적지 않거든요. 이건 다 전산화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내요. 그래서 이제 몰리는 데는 아무래도 성적이 높아도 몰리는 데는 좀 상대적으로 탈락할 확률이 높은 거고 자기가 눈치 싸움에서 조금 이제 잘 썼다. 그 대학교 원서하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쟁률이 낮은데 전략적으로 잘 지원하시면은 좋은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조금 눈치 싸움도 그 연수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예전같이 막 그렇게 놀자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끼리 그런 거에 대한 경쟁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지금 펜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그 공무원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승진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승진 심사에서 좀 고학벌인 약간 대학 동문이나 국가직에서 많이 보이는 그 카르텔 좀 그런 조직이 많이 보일 텐데 지방직이나 그런 것도 많이 심할까요? 그러니까 그 승진 같은 거 해서 학벌에 대한 어떤 메리트나 페널티가 있냐 이건 말씀이시죠? 동문이나 그런 게 잠깐만 딱 1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가 근데 이거 활동한 거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그 혹시 강의 자료 다 갖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맨 뒷장에 QR코드라고 있을 겁니다. QR코드 통해 가지고 오늘 활동하신 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만족도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거기다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학 중에 대학생분들 모아가지고 그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 QR코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기재란을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참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문단 어떻게 활동하냐고 말씀드리면 방학 중에 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거 의견 자문 그 요청을 드릴 거고 또 저희 공무원들 지금처럼 멘토링 같은 것도 좀 진행할까 해요. 멘토링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회의할 때마다 활동 수당 5만 원씩 저희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처장 그 명의로 수료증도 저희가 발급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방학 때 특별한 계획 없으시면 자문단으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설문조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